네. 여기 오늘 조금 중요한 부분 약간 있습니다. 서울의 계약금 포기는 그거는 그 사인간의 거래였어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가 계약금 3억건 걸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중도금 안 들어가면 포기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고, 아파트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분명히 계약금도 들어갔고 중도금까지 다 들어간 상황이에요. 중도금까지 들어가고 나면 일반적으로 계약 포기는 불가하다. 기상천외 청약 전략. 낚이면, 이제 집값이 싸졌다. 그 결과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되는 부담은 감소했는가? 수치상으로는 감소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폭증할 걸로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주택 부담 지수가 감소했다고 나오길래, 나 통계도 못 믿겠다. 전세가 억하고 떨어져서 위기는 지속된다. 제목을 왜 억하고 떨어져서 위기가 지속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억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억하고 떨어져야지, 나중에 위기가 빨리 해소될 건데, 억하고 떨어진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금액, 요거 제가 부산에서 1일 브리핑 할 때 한번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기준금리가 코로나 그 이전에 한 2% 정도 수준일 때 예금금리 3%, 대출금리 4% 요 수준.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기준금리가 확 낮아지고,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기준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예금금리 4% 중반까지 나오고 있고, 대출금리는 5%를 넘어서는 이 분위기. 자, 그러면 예금금리, 요 노란색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예금금리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임대인이 거둘 수 있는 수익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금리 3%일 때 전세 3억, 대구의 9평 아파트 가격 전세 3억이 좀 흔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전세 3억 그러면, 그래도 나름 조금 괜찮은 아파트 전세 3억 하네? 요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럼 집수인은 3억의 전세를 주고 거둘 수 있는 이자 수익은 900만 원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전세 금액이 막 2배씩 막 폭증하는 현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금금리 1.5%밖에 안 됐어요. 전세 6억을 받아도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900만 원의 수익. 맞죠? 요 정도 수준이죠? 지금은 만약에 전세 3억을 받는다면 집주인의 수익은 예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 3억, 전세가는 6억 수준에서 3억으로 반토막이 나더라도 임대인은 이익인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임대인의 수익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되냐 하면은 반토막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전세 가격은 한창 때 6억을 갔으면 3억까지 혹은 2억 5천까지 떨어져야지 지금 정상적인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한 4억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 지금은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개 한 개 생활비에서 한 개 한 개 줄여나가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은 더 낮은 전세 가격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4억의 전세가를 받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가 저거 한창 때에 비해서 돈 1억 2억 찾아서 돌려주니까 너무 속쓰리더라. 그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 왜?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나요? 기준금리 정말 이게 4%, 5%까지 가까운 시일에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이 올 연말까지 4%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 가도 4%안 간다고 하니까 4%, 5% 수준까지 간다면 내년에 심한 경우에 5%까지 기준금리가 간다고 생각해보면 대출금리는 이거 하단이 한 7%, 예금금리는 정말 한 6%, 7% 되겠다. 예금금리. 그럼 대출금리는 얼마나 되느냐? 정말 8%, 9%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전세 들어가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한참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전세 위기가 이번에 한번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위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기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서울은 200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은 80을 좀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 전국 평균은 85 정도 되는데요. 대구의 주택 부담 지수는 76.6. 대구는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부담이 좀 덜한 편이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서울을 제껴놓고 본다면은요, 서울을 제껴놓고 보면 전체적인 평균은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광역시는 어느 정도 주택 구입하는데 좀 부담스럽구나 느끼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76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면 가계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이 자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고 만든 자료인데 2부로 구성되어서 제작되어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이 영상을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요 제목으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럽구나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숫자를 제대로 된 자료를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무엇이냐면 중위 가구 소득, 먼저 중위 가구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체 계층군이 있으면 평균이라고 하면 상위 30% 정도 되는 게 평균이고요. 중위 가격이라고 하면 딱 가운데 50%에 해당되는 요 가구에 대한 통계입니다. 요 가구.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대출 상환 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대출 상환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요 부분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막 복잡하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얼마를 내가 상환해야 되는가, 나의 소득 대비 얼마만큼 상환해야 되는가, 요게 지금 분모 분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소득분의 상환액. 근데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번 통계에서 좀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소득은 별반 차이 없죠. 아마 대다수 사람들 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갔던 상환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상환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세졌으니까. 근데 집값은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 DTI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집값은 조금 떨어졌다. 집값 조금 떨어졌다. 이자 부담은 왕창 커졌다. 그렇죠. 저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걸로 봤었는데 별로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집값은 지금 뭐 한창 고점대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 부담스러워졌다. 30% 떨어진 게 아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다. 그러면 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요 꺾였어요. 1분기까지는 유지하다가 2분기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 꺾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 지금 더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 한참 높을 때 70 이상, 그때보다 지금 더 높은 거의 80에 육박한 수준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인데요. 대구 사람들의 중위소득, 이게 통계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당 4인 가구 소득이 한 365만원. 이게 대구 평균입니다. 365만원 정도 수준. 물론 조금 더 높게 잡기도 하고 해요.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3천만원. 360만원 버는데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3천만원이다. 그 중에서 원리금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 살펴보니까 한 달에 67만원. 소득에서 원리금 부담을 제하고 나니까 남는 돈은 한 300만원 되더라. 요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65만원, 중위소득 365만원이에요. 근데 실수령액을 따져놓고 보면은 요거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연봉이 얼마일 때 실수령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월급 365만원 있으면은 실제 수령액은 33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330만원. 중위 가격은 3억 3천만원 정도 수준. 결국 대구 사람들은 중위 가구가 집을 살 때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집을 사는 이런 상황. 김진성님, 네, 이거 계산이 한 개도 안 정확합니다. 그냥 대충 추정만 해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산출해내기는 너무 힘들더라. 다만 사람들은 4분의 1 정도 집을 사는데 돈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봤을 때, 요걸로 봤을 때 대구는 76.6, 다른 광역시 비해서는 조금 낮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요것과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얼마 전에 나왔던 중국 전국 주택가격 거품 비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온 거였어요. 대구는 거품이 23%가 끼어 있더라. 그래서 거품 끼었던 걸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대구는 정상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집을 사기에 적정하냐고 봤을 때 60 정도 수준이 되면 되겠다. 60 정도.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네이버 같은 곳에 가셔서 그냥 주택 구입 부담지수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느 사이트, 연계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그 숫자를 보고, 제가 요 자료를,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와서 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60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거품이 없는 상태다. 거품이 없는 상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힘든 상태다. 2015년 그리고 2016년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대구의 공급 물량이 많아졌을 때 거래 침체가 상당했어요. 이때도 거래 빙하기가 대구에는 있었어요. 2015년, 2016년. 그때야 맞물려서 생각해보니까, 이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70 이상이었구나. 지금 2020년, 21년, 20년, 2020년에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2020년에 집값은 여전히 비쌌잖아요. 근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60 수준까지 이렇게 낮아졌어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 원리금 상한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금리에 영향을 받잖아요. 금리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통계를 저는 못 믿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수치가 다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수치가 다시 60 정도 수준까지 와야 떨어져야지 거품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60 정도 수준까지.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 속도는 금리 인상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버블이 꺼지고 내려가려면은 집값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조정을 받아야지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가격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김주현님, 67%가 400만원 미만 소득자란 통계, 네. 생각보다 가구소득 많지 않습니다. 대구의 가구소득, 200만원, 가구소득이 아니고 1인당 버는 게 200만원 못 버는 사람이 70%? 80%? 일반 일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굉장히 최저임금하고 대비해보고 해도 왜 저렇게 낮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금리가 2.75에서 3%. 금리, 요것도 그때 한번 견주어 봤을 때, 금리가 지금 2.5에서 한 3%, 지금은 금리가 5%. 금리만 놓고 봐도 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 사람들은 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통해서 참고해서 보려고 하면, 지금 아까 숫자 나타냈을 때, 75 정도였던가요? 네, 여기 약간 또 자꾸 지나가네요. 네, 76.6. 현재 2022년은 죄송합니다. 2022년 2분기가 76.6이니까 얘가 한창 더 떨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도 되겠구나. 요런 느낌으로 봅니다.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넘사벽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봤을 때, 요 거품이라는 것들, 거품이라는 숫자들, 제가 이 표를 만든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었네요. 어쨌든 요 거품이라는 상태, 거품을, 현재 구입 부담 지수에서 이 거품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상태로 살펴봤을 때, 요 정도 수준. 요 숫자가 좀 잘못, 거품,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 만드는데 하도 오락가락 많이 해가지고, 거품을 걷어내고 나서 보니까 요 정도 수준. 가요시 보시면 부산은 60 아래, 대구는 60, 인천은 65. 요렇게 살펴보시면 광주는 조금 좀 특이해. 숙소에서 광주를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는지, 왜 이렇게 광주가 거품이 많다고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택구입 부담지수 전국 광역시 지역을 보니까 60 위아래가 적정한 수준이겠구나.
여기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와 주택 구입 부담지수 요 두 가지를 했어요. 이제 이 거품 비율도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거품 비율이 맞나 생각해보고 여기 가중치를 두고 또 다르게도 계산해봤어요. 아무튼 다르게도 계산해보니까 어쨌든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60 정도 수준, 60 전후인데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중치를 줘서 한 70 정도로 봐주고요. 인구가 좀 적은 도시 광주와 울산 지역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울산이 그래도 소득이 광주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울산에 가중치를 조금 더 주고 뭐 인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딴 지역 딱히 안 봐도 되겠다. 대구는 어쨌든 60 수준까지 가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다.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부담지수 76.6이에요. 그래서 60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가격이 뭐 20% 정도 거품 있는 거 맞는 것 같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분기별로 발표되면은 그 부분도 한 번씩 언급 드릴게요. 아무튼 나는 지금 76.6이라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믿을 수 없다. 금리 때문에 집값은 조금 조정받았고 아마 한국 부동산에 들어가면 중위 가격 매매 가격도 평균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금리는 3%에서 만약에 4.5% 오른다고 해도 이거 1.5배가 올랐잖아요. 1.5배가. 집값은 3억에서 2억 7천으로 떨어지면 이거 뭐 10% 떨어졌잖아요. 10%. 집값은 10%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50% 올랐잖아요. 50%. 이걸 분모 분자에 놓고 여기에 분모 분자에 넣고 이 계산해보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예. 금리 상승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되고 한다면은 아마 이 계산식 있어요. 잘 이해하기 좀 힘드시면은 제 영상, 그 과거의 영상 있잖아요. 요 영상 찾아가셔서 보시면은 그 계산하는 방식들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76 수준이라는 게 지금 76 수준이라는 게 100이다, 100.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100이라는 것이 자기 소득의 4분의 1을 넣어야 된다. 그때 자기 소득도, 월급 받았을 때 연봉, 세금을 제하지 않고 말했던 그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100이, 주택 구입 부담지수 숫자 100이 나온다. 그럼 어느 동네가 100 나오나요? 100 나오면은 자기 자산의 4분의 1을, 제가 서울 자료도 있는데, 서울 자료를 나타내면 이게 막 180 막 그 이상 숫자가 너무 200, 그 200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같이 넣으면 차트가 너무 대구 지역 차트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은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200인 서울은 어떤가? 주택 구입 부담지수, 지우개가 오늘 잘 안 되네. 주택 구입 부담지수 200인 서울이다. 200. 주택 구입 부담지수. 200인 서울은 이 숫자 200이라는 것은요, 가구 소득의 절반을 주택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연봉 1억인 사람이, 주택 구입 부담지수 이게 200인 서울 상황을 적용하면은 5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억 연봉자의, 원리금이 아니고 월급을 합치면 얼마인가요? 월급 한 달에 한 630-40만원 되거든요. 세금 제하고 나면, 그러면 10개월 하면 6,300만원. 12개월이니까 한 1,200만원 다 하면 1억 연봉자의 통장에 꽂혀 들어오는 돈은 7,5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원리금 상한은 5천만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질 쓸 수 있는 돈은 2,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게 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실제 수령액, 월급 수령액이 더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스럽다. 이 상상이 가나요? 연봉 1억자의 가구가 서울에서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아주 비싼 집도 아니고 중위 가격에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돈 다 갈아놓고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으로.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입에 풀칠만 한다? 요런 느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또 뭐 신용대출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돈이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느낍니다.
자, 댓글에 이런 것도 달려요. 여러분도 러시아님 오늘 안 오셨나? 네. 댓글 제가 못 본 게 있나요? 댓글 제가 못 본 게 있나요? 댓글 못 본 게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스벅커피 500원. 1990년도, 9년도에 500원 했다. 이거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제가 99년도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먹었을 때, 그때, 동아 쇼핑 2층에 그때 스타벅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먹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스타벅스 가서 먹었구나. 뭐야, 이거 무슨 커피집이야? 하고 그냥 들어가서 먹었던 기억이 그때 500원 아니었던, 그때 훨씬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얘 씹새끼야,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꾸 신경 쓰니까 머리가 빠져 탈모가 와가지고 신경 안 쓰고 제가 갑질을 좀 합니다. 채널에서 먼저 인사는 해줍니다. 그래도 반갑게 인사는 해줍니다. 잘가 하고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의 글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더 이상 발언권을 잃게 된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댓글도 달고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것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요즘엔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좀 비교적 빠르게 누르는 편입니다. 전국 주택 가격 거품 비율 아마 다음에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또 발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또 견주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억을 빌렸을 때 1,000만원을 갚아야 된다.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한 3억 대출 받으면 1,000만원 정도 갚는 수준에서 이제는 2억만 빌려도 1,000만원을 갚아야 된다. 결국 이자 부담 굉장히 높다. 초거래 절벽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파트 따라서 빌라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대구의 다세대 연립. 요 부분도 다음에 또 통계로 한번 제가 그래도 한 상반기에 하반기에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다세대 연립도 한번 다뤄질 예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영상 2번 정도 다뤄드렸고요. 거기도 거래가 좀 시원치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락 동조화 요 이야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것 같아요. 흐름을 같이 한다 동조화, 흐름을 달리한다 탈동조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류역자의 분양가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걸 캡처해 봤는데요. 조합장 땡땡땡 해놓고 조합원 여러분 자 다같이 홍보활동 열심히 합시다. 다같이 진격 앞으로 합시다. 요런 분위기. 네, 가격을 낮추면 좋았을 텐데 요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누가 조정대상 지역 처분 기한 관련해서 여쭤본 분이 계셨는데요. 아까 누구였지? 저 할 때 방송에 매번 오시는 분이신데 누구였지? 채팅창이 오늘 좀 많네요. 아까 끝까지 님이 여쭤보셨던가? 주택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나서 처분을 언제까지 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 요건만 안 없어졌다. 전매 제한 이런 거 관련인데요. 요 뉴스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대구의 현재 상황과 견주어서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다주택자 증여세, 증여취득세 장난 아니었거든요. 12% 이러면 장난 아닌 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무튼 증여하기에는 좀 상황은 유리해진 부분이 있고요. 일시적 2주택 유예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더라. 근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전에 샀던 사람들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찾는 사람은 보유 요건만 채우면 된다. 2년, 3년 요런 제가 빨리 눈에 들어오질 않네요.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소재한 주택을 일체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3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 추가 취득하면 3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샀던 사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샀던 사람은 1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 된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 집 처분 조건 분양권 구입했는데 기존 분양권자가 기존 집을 아직 못 팔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입주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왜 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매물도 별로 없었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웬걸 지금 오니까 가격도 떨어져 있고 기존 집 주인은 욕심이 아니 뭐까지 차올랐다 이런 표현 쓰나요? 아무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처분도 못 하겠고 이런 난리가 주변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 집을 팔았던 사람들이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입주 못합니다. 이 사람 이 분양권 가지고 있지만 입주 못하고 이 공급 계약 취소됩니다. 그러면 기존 집주인 집 아마 끝끝내 만약에 못 팔고 난 비싼 가격에 팔 거야 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이 소송 그리고 이 건설사의 위약금 물어줘야 될 돈이 산더미입니다. 진짜 산더미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계산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분양권을 구매 예정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처분 조건이 걸린 물건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가격이 싸 보인다고 덥석 잡았다가 뭐 몇 년 동안 시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수한 인생님, 네, 사수한 인생님. 아까 사수한 인생님 계속 늘 오시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요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비과세 2요건만 안 없어졌다. 네, 비과세 2요건만 안 없어졌다. 요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은 꼭 여기에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글자가 너무 깨알 같아서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2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내년 입주 2년차 역전세 초초초 급매 노리세요. 입주 2년차 아파트들도 위기를 맞이한다. 2020년에 입주 잘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다. 지금 2022년에 잘 입주했는데 또 추후에 문제가 된다. 2017년에 대출 많이 내서 샀는 사람, 갭 투자했던 사람들도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다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광역시의 평균 매매 가격은 여기 자주 접하시는데 이 상위 3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이라고 하면 늘 상위 30%.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면 중간 가격이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데,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구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글로 금방 올라왔다가 지워졌는 글이라서 저도 살짝만 언급을 하면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있어봐라 하고 장시간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들. 이 사람 막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글을 올려놨던데요. 이게 협상의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단순히. 돈이 오고 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네, 사수한 인생님, 25년, 26년 예정 입주 물량이 확인되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충 살펴봤는데 25년도에 현재 나와 있는 입주 물량이 8,000개 정도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물량들이 유선님 말씀 맞습니다. 25년도 적정 입주 물량 보통 이야기하는 12,500개 아무튼 뭐 그 정도 그 이상일 거예요. 12,000개 뭐 그 이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 10월 달부터 해서 또 분양을 얼마나 해 나갔냐에 따라서 2023년도에 분양하는 물량도 2025년도에 입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네. 네, 그린님, 요새 탈모도 참, 좀 신경이 쓰입니다. 나이가. 노안도 신경 써야 되고, 탈모도 신경 써야 되고, 아까 그 국채 관련된 거,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증권사 앱에 같이 있어요. 저도 이거 지난주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찾아봤나? 증권사 앱에서 이 검색 돋보기에서 채권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장내 채권, 장외 채권이 있어요. 장외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장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장외 채권은 수수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수수료가 있었어요. 수수료가 있었던 것 같고, 장외 채권은 이미 증권사에서 약간의 수익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매수하는데 수수료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절한 상품을 찾으면 되는데, 이 장외 채권은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유하는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간혹 있긴 한데, 제가 몇 개 증권사 앱을 가입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장내 채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검색하는 곳에서 국고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품. 그 중에서 여기 발행연도예요. 발행연도이고 그 다음에 만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위에 상단 부분에 또 잠깐 지울게요. 상단 부분에 나오는 것이 보니까 2007년, 8년, 9년에 채권을 샀던 사람들, 요때 국고 20년물을 샀던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원금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금리를 얼마로 적용받았느냐? 매년 5%의 금리를 적용받았어요. 매년 1억을 넣어놨으면 매년 이자를 500만원씩, 1억에 500만원 맞나요? 매년 500만원씩 받네요. 그러면 그 지난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 채권을 사놓았던 사람은 매년 500만원씩. 야, 저거 1년 생각해보면은, 야, 예금 해놨을 때 금리가 낮았을 때는 1.2% 정도로 낮을 때도 있었는데, 야, 돈 많이 받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야, 1년에 이자 500만원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받아봐야 이자가 1억밖에 안 올랐는데, 그때 1억짜리 집을 사놨으면 지금 집값은 3억은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채권이 매력이 없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향후의 시장도 그렇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만약에 채권금리 5% 적용받는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야, 5% 1억치를 구매했어요. 매년 500만원씩 받아요. 금리가 오르다가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2%밖에 못 받는 시절이 와요. 그럼 나는 남들이 은행에 1억을 맡겨놨을 때 200만원을 버는 동안 나는 1년에 500만원씩 돈을 벌 수 있어요. 당장 300만원씩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추후에 집값이 오른다면은 이 3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추후에 집값이 큰 변동이 없고 과거의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쭉 하향하는 국면을 그리게 된다면 이 채권 투자는 정말 큰 성공이 될 수도 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과거에 일본에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괜히 어설픈 상가를 사가지고 나중에 상가가 점점 노후화된다든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이런 거 가격 샀는데 안 오르기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공실이나 이런 염려도 있고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나름적으로 안정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는 부분들을 잠깐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하면은 찾아보시면은 채권 수익률이 채팅창이 사라졌나요? 있었는데.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계산해서 자동으로 다 나와지더라고요. 전체 대출금리 무섭다는 분, 2% 초반대에 변동금리 3억을 대출받았는데, 지금 3억의 대출금리 5% 이상 잡아야 된다면,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3억 대출에 5%면 1년에 1,500만원을 갚아야 돼요. 3억이 2% 600만원을 전세대금 대출 받아가지고 부담했던 가구가 1,500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부담. 장난 아니에요. 네, 부자 아빠님. 네. 같이 찾아보시면, 국고라고 검색하시니까 나와요. 국공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근데 하시려면 일단 공부는 오지게 해놓고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판단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세 대출로 돌아와 보면은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 집은 괜찮은데 살래 하고 전세 3억 그대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소비를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됩니까? 1년에 거의 1,000만원 가까운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인데 1년에 1,000만원이면 한 달에 거의 한 7, 80만원, 한 달에 80만원 가까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애들 학원 한두 개 끊어서 이거 해결되나요? 식비고 뭐고 다 줄여야 됩니다. 결국
자영업자들 위기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내가 집을 막 평수를 9평에서 살다가 24평으로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내권에 살다가 시외권으로 많이 간다든지, 뭔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집을 덜 포기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포기할 것 같아요. 얘들아, 밥은 학교에서 먹는 거야? 급식 많이 먹고 와? 집에서는 간단하게 먹으면 돼. 아침 간단하게 먹으면 돼. 저녁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은 또 학교를 또 직장에서 또 많이 먹는다든지, 맞죠? 네, 아무튼 이게 금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대구에 와닿는 현실. 더 비비드, 요게 좀 심층해서 내놓는 자료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 대구 지역을 좀 특정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나왔어요. 대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급락, 또 급락. 1억 원 손해보고 분양권 내놨는데 얼씬도 안에 미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P 1억을 본 적은 없어요. 최고 심한 곳은 마이너스 0.9억의 프리미엄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억의 프리미엄을 봤을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과거 한창 막 7억, 8억에 거래되었던 것이 지금 5억, 6억에 분양권이 거래되잖아요.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비싸게 샀던 분양권을 던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해소되지 않는다든지, 뭐 매매 수급 지수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다. 요거 한국 부동산원에 가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밑으로 오면은 좀 힘들다. 1부터 200까지 기준인데, 이 100을 가운데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래면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76.5.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그만큼 대구의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수성구 해제되었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입주 예정 물량 35,000 가구. 2024년에도 몇만 가구인가요? 이때도 2만 가구 이상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3년간 75,000 가구라고 하니까 21년도에 지금 2만 가구, 22년도에 3.5만 가구, 23년도에 2만 가구 정도 있겠네요. 2만 가구. 24년도에도 아마 한 1.45만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아마 더 많지. 24년도도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4년도 자료도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다음에 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많구나. 이게 결국 해소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구나. 대구 경북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하늘 아래 건물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빈점프 쥐꼬리 수익률의 울상이다. 이 쥐꼬리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대출을 받고 뭐 하고 해서 생돈 들여가지고 이 수익형 건물을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들여서 사는데,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있는 만큼 풀로 받고 이것저것 계산했을 때 수익률을 4%로 잡고 세팅을 보통 하기 시작하는데, 내 대출 상환하는 돈이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이거 은행에 돈 주려고 내가 건물을 샀나? 이런 이야기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지금 쉽지 않다. 시내도 다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군데군데 있는 수익형 건물들, 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아파트만 많이 지었는 게 아니다. 상가도 장난 아니게 많이 지었다. 여러분, 대로변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요, 상가 건물 장난 아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 군데군데 있는 주상복합에 딸려있는 상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지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 유출, 올 1분기에 2030 대구에 3,000명이거든요. 1분기, 4, 4분기 기준이지 싶은데 2030이 한 달에 1,000명씩 떠난다. 한 달에 1,000명씩 떠난다. 네, 그리고 이재링님, 맞아요. 우리 집은 먹을 게 없단다, 얘야.
나도 직장에 가서 배를 채우고 온단다. 양질의 일자리. 아, 그리고 제가 거기, 어딘가요? 제가 재생 목록에 보면은 함께 보고픈 영상 이런 걸 올려두는데요. 일본의 직장인들이 나가서 도시락 같은 거 사 먹고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해결할 수 있는 게 5, 6천 원 수준이래요. 근데 우리의 직장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티의 기러기님.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대다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 말이 한 달에 대구에 1,000명이 빠져나가는 거지. 이 1,000개의 가구, 대단지 아파트, 1,000세대 정도 되면 대단지에 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싹 증발. 한 달에 한 대단지의 아파트에 있는 젊은 층들이 싹싹 증발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는 거의, 야, 러시아에서 뭐 징발령이라고 하나요? 군인 징발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막 불려가듯이, 야, 이 산업의 일꾼으로 대구 경북의 젊은이들이 장난 아니게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대구에는 없지만 이런 것도 수익형 물건 아무튼 지금 하기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분양권 급매로 내놓으니까 난리래요. 자기는 안 그래도 분양권 프리미엄 다 빠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급매로 나름대로 내놨다고 내놨는데 이것도 속상한데 담합했다고 막 이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분양 물건 싸게 내놓으면은 누가 싸게 내놨냐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눈치 보이고 속상하다. 있다. 그런데 나오셔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자산시장에서 뭐고 눈치 볼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내 가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다. 집주인입니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내줘야 하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되고 이미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DSR 한도에 걸려 있으면 이것도 내가 받은 대출의 일부도 상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반환 대출도 안 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했는 것이 요월세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린님 노가다만 봐도 대구 임금 20만원, 평택 28만원. 와, 그 정도 차이 나나요? 아무튼 임금 자체가 많이 낮긴 낮습니다. 그럼 물가라도 싸냐? 물가도 싸지 않잖아요. 그나마 대구 임금이 낮아도 물가는 싸니까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대구에서 뭐 언제가요? 저 한창 취업한다고 저도 수도권에 가서 좀 살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에 소뚜껑 삼겹살 이런 거 그때 한창 유행했을 때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소뚜껑 삼겹살. 그때 경기도 가니까 한 7,000원? 7,000원 장난하나 이런 느낌 들었어요. 이게 못 먹겠, 이게 7,000원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때, 또 군대 시절할 때, 이 서울에 갔을 때 대구에 순두부찌개 한 4,000원 이런 거 했나? 서울에 대학로 어디 근처에 가니까 막 거의 한 8,000원 계란 콩만한 계란 한 개 넣어주고 8,000원 이 정도 물가 수준. 그나마 버텼던 건 대구의 물가가 낮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나 이런 것들 감수할 수 있었는데 대구의 물가도 이제 낮다는 느낌 별로 안 든다. 그럼 수도권은 오죽하겠습니까? 대신 이 편에서는 34형 계약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그 개인의 선택 부분이라서 가격, 제가 개별 아파트 가격 찾아보진 않습니다. 흐름을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느끼는데 개별 아파트 찾아보시고 주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개개의 가게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네. 이재령님 가전제품 재고 문제, 애플 재고 문제도 맞죠. 아까 애플 가격이 높은 단두대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재고 문제. 어제 지난밤에 제가 캡처만 떠놓고 오늘 사진을 올리지 않았는데 간밤에 나이키의 주가가 한 10% 이상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나이키의 주가가 폭락했던 것도 분명히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재고가 많이 쌓인다. 제가 지지난주에 브리핑 했을 때 나왔었잖아요.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 부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피해 가야 됩니다. 분명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만촌 자이른에 동호수 지정했는데 300만원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동호수 지정비 300만원. 제가 아까 지금 제목에 달아놨던 부분이었잖아요.
이거 기상천외한 청약 전략 300만원 돈 띄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 되게 센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세 가계약 파기 시 복비 공인중개사 힘듭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돈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복비 지불해야 됩니다. 복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되는데 복비는 어쩌나 싶어서 나왔잖아요. 그게 좀 인간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면 복비 부동산에서도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복비 안 받아도 되고 계약금도 사실 받았는 것처럼 돌려줘 버리면 되고 이게 좋고의 분위기가 아니고 안 좋고의 분위기. 이 복비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게 맞고요. 악착같이 받아야 되고 계약금 받았는 거 악착같이 다 받을 거예요. 이게 안 좋고의 상황이 다 된다. 네. 삼겹살 저도 삼겹살이 갑자기 괜히 고기 이야기를 해서 삼겹살. 사과 회사 주가 조정되는 신기한 현상을 봤네요. 사과 회사 진짜 지금 너무 높은 데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아까 조정받는 거하고 애플하고 아까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애플이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무튼 애플이 사과가 조정을 받으면은 다른 애들도 나스닥 사과 지수가 사과 가격이 내려가니까 나스닥 시장 전체의 지수가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신축 분양거 보면 설거지 당한 느낌. 네, 프리미엄. 너무 많이 올랐던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독보적인 저평가라고 하지만 저평가 아니다. 저평가 아닙니다. 여전히 버블 상태 맞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 3억 8천만원. 대구의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원 수준이었으면 이게 4억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중간 매매 가격은 한 3억 3천만원 정도 수준이다. 뭐든지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하려면은 이 평균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할 거고요. 좀 낮춰서 이야기하려면 이 중위 가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산 가격이 엄청 많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줄어든다. 1번 특집할 때 대차대조표 이야기했을 때 야 우리의 자산은 많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서 부자다. 그러니까 부채도 더 많이 땡겨서 더 많이 쓰자라고 했던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 전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대구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우발 채무, P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구에 지금 사업을 벌려놓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 뉴스에서도 다뤄드리고 금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대구에서도 이야기하고 PF 이야기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인구수 출생 세대별 인구수를 보면 1960년대에 860만 명 그러면 연간 85만 명이 태어나던 시기에서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20만 명 태어나나요? 20만 명이 태어나지 않는 시절로 바뀌었다. 1970년대 초에 대구 전국의 인구,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전국의 인구가 한 3천만 명 수준이었을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 그러던 것이 지금 5천만 명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줄어드는 시기로 가는데요. 70년대 섬유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의 호황을 보이면서 대구 인구 얼마였던가요? 100만에서 200만으로 순간적으로 점프했나요? 타시도 대비 인구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타시도 대비 인구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 205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가 되면 대구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없다. 대구 인구 25%가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 과거에 폭발적으로 정말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듯이 또 폭발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도 우리는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인구 이야기를 하면은 야 인구 이야기 지긋지긋하다 하지 마라. 그거 부동산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리 상관없다 이야기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라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금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인구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도 생각할 겁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집을 사면 당연히 감가상각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감가상각까지 또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8850님. 네, 평택 1당 5시까지는 정상 금액, 7시까지 하면 잔압하면 전체 1당의 1.5배.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평택은 경기도 저 남쪽, 사실 저기는 이게 충청북도라고 봐야 될 정도. 거기하고 인접해 있나요? 붙어 있나요? 제가 지도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통편 이용해서 오다 보면 야 평택까지도 가는데도 저 서울 쪽에서 평택까지 가는데도 한참 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도 대구보다 훨씬 더 낫군요. 지금 상황은. 9시까지 하면 정말 돈 많이 주네요. 반도체 공장 때문에 그런가 100만 도시라는 이야기. 아파트 근데 진짜 많이 지었어요. 평택에. 분양하는 정보들 접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짓구나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8850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네. 괜찮은 회사 또 맞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뭔가 좀 기회가 많아요. 하여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데와 줄어드는데 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런 게 있었는데 표가 너무 작아요. 초과 이익 부분 중에서 부담해야 되는 배율이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뭐 송현주공, 상인 센트럴 자이, 상센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조금 내도 되고 나중에 들어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초과이익 부담 이 환수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뭐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요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 살짝 들었습니다. 자, 역전세에 계속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나왔고요. 다음 달에 변동금리 갱신된다. 쫄깃쫄깃하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 2017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나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집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출만 있던 사람들도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좀 조급해지는 이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하고 계속 일해야 된다. 결국 집에 돈을 다 때려 박아 놓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집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일단 우리 지금 아마 시청자 중에서 40대, 50대 요 연령층이 좀 많았던 걸로 지난번에 시청 연령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우리 앞날도 대비하자 이런 느낌으로 뉴스 한 꼭지 가지고 와봤고요. 저축은행 상상인 이 기업 이 회장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상상인 이 사람의 이력 상상인 이 회사 사장 이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의 이력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일이 될 듯합니다. 지난번에는 미래에셋 회장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상인 제가 대충 얼핏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저축은행을 인수를 했다. 왜? 저축은행에 자기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미수거래, 아니면 신용거래, 이런 거 할 때 결국 돈을 땡겨서 쓰는데, 무슨 론이나 무슨 론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 론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땡겨서 돈을 쓰더라. 여기 앉은 자리에서 이 꽁지돈 받는 거하고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을 인수해 나가는 한 2개 인수했으려나? 뭐 그런 과정, 거의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엄청나게 막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무슨 정치권하고 무슨 뭐 일이 연루되고 뭐 또 복잡한 일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거 한번 삼상인 요 만든 사람의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여기서 뉴스를 가져온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얘들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 저축은행들이. 그래서 주담대 묶는 저축은행 상상인도 사실상 주담대 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왜 그러냐니까 금융당국에서 야, 너 은행 부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충당금 많이 확보해놔. 돈 빌려주지도 않을 돈을 많이 은행에 쌓아놓으라는 말이죠.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아니고 이게 수신금리라 그러죠. 돈을 구해오는데 예금, 우리 보통 일반인들 봤을 때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부담스럽더라. 여기 대출 이거 먹고 때려치아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네. 상상인이 그룹인가요? 네, 아무튼, 하여튼 정치권하고 연루된 문제가 있었는데도, 상상인의 대표가
구속되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요새 뭐 찾아볼 일도 없고, 네, 아무튼 신기한 곳이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다른 곳에서도 주담대가 묶여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자금 계획을 40%, DSR 40% 걸려서 어쩔 수 없이 2금융권까지 생각하고, 2금융권은 그래도 50%까지 대출해주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내년에 이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건설사들이 힘들다. 요거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 그거 인증하고 가입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다 깨면 금리가 올라간다. 전체 대출 금리 2%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체 자금 대출 7% 이상이 뉴노멀인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쩔쩔 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 그나마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 전세 대출 이 금리가 집값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요 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네요. 오늘 방송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2시간 40분. 네, 그린그린님, 영국 다시 돈 찍어낸다고 하니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합니다. 바로 막 환율, 영국 외환시장 흔들렸죠. 채권시장 흔들렸죠. 지금 미국 따라가지 않고 지금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다 위기를 자초한다. 위기를 자초한다. 그랬다 영국이 뭐 따로 다시 뭐 세금도 덜 걷어들이겠다고 했다가 뭐 지금 막 영국도 오락가락합니다. 야, 이거 지금 큰 흐름에서 같이 가지 않으면은 나고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 아까 평택 직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채팅하실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한 3분 정도만 더 열어놨다가 닫을게요. 음성은 여기까지, 방송 송출은 중단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촌민님이 아까 글 남겨주신 거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댓글을 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볼게요. 나가셨을래나? 나가셨으면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할게요. 촌민님 계시면, 잠깐만 글자 한 개만 남겨주시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림 하락의 끝은 어딜까요? 하락의 끝은 알 수는 없지만, 조정이 단기간에 안 끝나겠구나, 이런 느낌? 네, 전세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이재령님 나중에 잘 되셔서 응원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책이 정말 엇박자만 안 내고 그냥 이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훈님,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좀 내년에 끝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왜 조정이, 왜 과거에도 왜 길게 왜 일어났는가? 그 서울의 조정은 왜 과거에 왔을 때 2007년, 8년 막 버블 세븐하고 장난 아니,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그때 서울 분위기를 봤을 때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서울시장도
정말 언제까지 한 2008년, 9년 지나가면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2014년까지 왜 그 전국적으로 사람이 몰려든다는 그 서울이 왜 4년, 5년 그렇게 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대구 조정 1년 좀 더 넘었다고 아마 체감하실 텐데요. 조정, 길기도 기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일같이 보고 있으니까 좀 길게 느껴지지, 시장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면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잠깐 들었습니다. 네, 8850님, 내년에 집을 옮겨야 하는데 와이프는 다사로 가자고 하고 저는 좀 더 시내로 가자고 하고. 근데 외곽 지역이 8850 다사 지역이 요 근래 조정을 받는 거 보면은 이 가격들이 시내권이냐 시외권이냐 아니면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외곽 쪽은 이 시내권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뭐 억 단위로 가격이 낮다든지 요 어떤 층이 딱딱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3억대 제목에서 제일 첫 제목에서 3억대 가격으로 묶어서 보여드렸던 게 좀 알게 모르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재 다사 서재에서 다사로 죽곡 다사가 더 안쪽인가요? 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돌아가는 느낌. 전부 다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그린님 맞죠? 뭔가 다 어긋나는 느낌. 한 개도 잘 풀려나가는 것이 없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포비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위기를, 이재령님, 예,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아타기, 네, 그린님 갈아타기, 네. 좀, 운대가 잘 맞아야 되지. 이게 개인 의지로 되는 부분이 좀 아닌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인생이 계속 순탄하게 막 갈아타기 하면서 순탄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계속 꼬이는 사람이 있고, 아까 부동산 10년 주기설 혹은 이게 8년에서 12년 이 주기로 이게 돌고 도는 흐름인데, 누구는 꼭지에 사서 계속 꼭지에 팔고 돌고 순환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서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고점에 사가지고 못 버티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인생의 이 주기가 돌고 도네요. 이게 내 세대에서만 돌고 도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세대에서도 또 돌고 내 부모 세대에서도 돌고 돌았을 것이고, 이 운대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걸 잘 공부를, 부동산의 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갈아타는 이 주기를, 흐름을 잘 갈아타시는 분이시라면 나도 잘 갈아탈 수 있고 내 자식 세대도 또 잘 갈아탈 수 있고, 이렇게 겸사겸사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기의 조정을 조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한다면 다음에 또 옮겨 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큰 돈을 못 벌더라도 큰 위기는 피해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시내 쪽이 아무래도 그래도 뭐 교통 편의성이 좀 갖춰지고 한다면 시내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또 돈이 또 문제가 또 조금 더 커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아져 보이는 것은 빵, 나쁘게 흘러가겠구나 100. 뭔가 윽박자가 나니까 전국적인 뉴스나 세계적인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네, 김영훈이 기회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지 생각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워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제 그린님 그 영상에서 2020 제가 뭐 4년, 5년, 6년 이렇게 뭐 시나리오는 계속 구상해보고 보잖아요. 나중에 조만간에 또 이번에 휴일이 기니까 이번 휴일 말고 다음 휴일쯤에 그 일본 영상을 한 번 더 끌고 와서
제가 요 수건한 주기표에 따라서 대구는 뭐 22년이 여기쯤이었고, 그 다음에 뭐 2023년이 여기쯤이고, 이렇게 막 계획을 뭐 순차적으로 잡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숫자는 자기가, 여기에는 공란이다. 여기에 숫자는 뭐 2000 몇 년이 되었든지, 자기가 주변 상황을 골고루 좀 다 살펴보시고, 여기에 맞는 숫자를 자기가 넣어가면서, 그렇게 시기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예고편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다뤘던 것을 또 다뤄드리고 복습 재탕 3탕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남는 게 최우선으로 해서 뭐 하여튼 재탕 3탕이 계속인데 저도 그 자료를 진짜 10번 20번도 넘게 봤지만 계속해서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야 부동산은 10년마다 돌아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변수들이 있으면서 이 시기들이 계속 조정을 받아오는 모습들, 네, 그런 모습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나갈게요. 네. 네, 시청 감사합니다.